즐거워야 할 축제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참사. 10만여 명의 인파가 만들어낸 힘은 비좁은 골목길에 갇힌 사람들을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몰았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밀렸어요. 네, 제가 그 사거리에 가운데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인파에 밀려서 내려갔었어요. 저는 이제 키가 커서 그런지 느끼기 잘 모르겠는데. 인파에 갇혔던 사람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아비규환 속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발이 묶였던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 너무 많이 죽었어. 생사를 갈랐던 순간. 군중에 의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보통 제곱미터당 10인 이상이 됐을 때에 이제 군중에 의해서 이제 특히 좀 약한 여성분들부터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3인 정도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 됐었을 때 어마어마한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좀 이렇게 좀 무서울 수 있다라는 좀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좀 나가서 물도 먹고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표정들이 안 좋아요. 즐기는 표정들이 아니고 점점 공포를 좀 느끼는 표정들이 보였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갑갑하다 보니까 손을 이제 이게 올리더라고요. 이제 가슴을 보호하려고 답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서로 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좁디 좁은 골목 삼거리.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었던 인파 속 힘의 균형은 한순간 내리막 골목길을 향해 터졌습니다. Yeah, exactly. So that's number one. Number one are those pushing waves. So people are kind of compressed. In particular, if there's a wall somewhere, like the wall of the street, so people get compressed against the wall, and that's very dangerous because they can get crushed. The second problem that can happen is if there's a risk of a person falling down. So if people lose balance and fall down, then this person will have a lot of difficulty to stand up again because other people will actually fall on top of that person and other again. So we call this like a domino effect. Like one is falling and then the next one and then the next one. And at the bottom of the pile, the pressure is really strong. And that's typically where people cannot breathe anymore. 15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참사.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됐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뼈간에서 벌써 멈춰갖고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이제 살짝 좁아지는 그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앞에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내리막길 사고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태원역에 도착한 게 9시 25분, 정확히 9시 25분. 약 10년 동안 거의 매년 이태원에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나올 때부터 정체가 있었어요. 1번 축으로 나오는 데만 제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11분이 걸렸었어요. 음식거리 그쪽에서 시작해서 그 반대편 끝으로 가는 게 원래 제 목표였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오른쪽으로 밀려서 내려가게 됐었어요. 제가 예전에 가봤던 휴지 중에 룸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어서
그보다 1시간이 앞선 저녁 8시. 민성호 씨도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친구들 원래 3명을 같이 가자고 해서 또 분장도 하고 저희가 다 분장이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코스튬 같은 것도 처음으로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어디 뭐 강남, 뭐 압구정 이런 데 많겠지만 홍대 이런 데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니 해도 이태원 아니겠냐. 이태원 골목길로 접어든 성호 씨 일행은 2시간 후 아비규환으로 변할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너무 배고프지 않냐? 그래서 식당을 찾다가 식당이 다 웨이팅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우리 저기 그 번화가 쪽, 뭐 프로스트, 와이키키 뭐 그쪽? 메인 거리요? 네, 메인 거리죠. 네. 쪽으로 가자. 근데 그때는 걸어 다닐 만은 했어요. 인파는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행렬도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조짐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이 무렵 60여 미터 앞 내리막 골목 앞에 있던 누군가가 112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거의 몇 년 일했었어요, 사실. 다만 조금 더, 매년보다 조금 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못 느낄 수밖에 없었죠. 성호 씨 일행은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물 떠다니는 것 마냥 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봤던 술집 중에 좀 룸으로 되어 있는 술집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자. 저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몇 개 있대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뭐 시간 제한이 2시간이라고 해서 들어갔죠. 그게 한 9시 다 돼갔을 쯤이에요. 그 무렵 5통의 신고 전화가 112에 더 걸려옵니다. (112)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술집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던 성호 씨 일행은 밤 10시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블럭을 가야 그 사고 비탈길 거기가 나와요. 사고가 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막히는 구간이고 원래 사람 많고 이태원 원래 많으니까 좀 가다 보면 갇히겠지 하면서 그때 제가 아는 그 지인 여성분이랑 우연히 만났어요. 잠시 후 그분이랑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좀 밀렸어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어디서 나오는 뭐 누군가가 밀었다? 그거 같아요. 당시 골목 삼거리에서 발이 묶였던 김청준 씨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인근 클럽의 대기줄. 골목길을 올라오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대로변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출구는 막혀버렸습니다. 움직임 멈춘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멈췄으면
어느 정도 조금 뭐 빠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려고 밀어 이렇게 밀고 있었어요. 위쪽에서 유입되는 사람 대비 유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인원이 누적이 됐던 거고 인원이 누적이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의 군진 밀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골목, 그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압력이 가해지고 압박이 된 거였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막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사람들 막 휩쓸려서 막 물결처럼 막 떠밀려 가잖아요. 정체는 이미 골목 전체로 확산된 상황. 없었어요. 네, 그 전에 미는 게 없었어요. 막 누가 뒤로 빠지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통제가 안 되고 전혀 말을 들어줄 상황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냥 저희 쪽 뒤에서 야 밀어 하면서 한번 밀었다가 저쪽 반대편에서 미네? 우리도 밀자. 그러니까 밀어버리고 그럼 다시 저희 쪽에서 그냥 밀자 해가지고 아예 그때부터 미는 게 시작돼버린 거예요. 해밀턴 호텔 뒤편에 갇혀있던 김창범 씨도 인파에 휩쓸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섭던 거는 처음 느껴봤는데 그 파도 치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서 있으면 뭉쳐 있으면 움직이면 파도 친다고 그러잖아요.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껐었어요. The first cause at the first place is that you have too many people relative to the available space, right? So it comes down to that every time. So there are known thresholds in density, typically around 6-7 people per square meter. People start touching each other, so their body gets in physical contacts. And when this happens, any movement propagates to the neighbor, and then from the neighbor to the next neighbor, and that creates a wave of pushing. Okay, we call this crowd turbulence. And this is the situation where things can go wrong because people are compressed very strongly against one another and therefore cannot breathe anymore. 수많은 인파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힘은 사람들을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리막길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파도가 잘못 쏠려가지고 그 내리막길로 쏠리면 깔리면 넘어지면 깔려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붙으려고 했는데 계속 밀려서 와이키키 비치퍼 앞쪽으로까지 밀리면서 제가 내리막길 입구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뭔가 강력하게 작정해서 밀었다기보다는 앞으로 가려는 힘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앞으로 전달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런 걸 느껴봤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잠깐만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팔이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몸들이 다 완전히 밀착이 됐고 이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음악 소리가 계속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해도 들을 수도 없고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고 20분 넘게 거기에 있었는데 그 비치펍의 그 직원들한테 제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막 쳤어요. 살려주세요. 저희 이러다 다 죽어요. 상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 유효폭이 약 3.2m에 길이가 약 한 45m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150제곱에서 16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150에서 160 정도 되는 골목길 면적에 10인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1,500에서 1,600명이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3인 정도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 됐었을 때 최소한 그 골목에 1,8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큰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10인에서 13인 정도가 됐었을 때 이제 실신을 한다든지 질식을 한다든지 압사를 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인 정도인데 거기에 한 3명이나 4명이 더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건강한 성인이 성인 100명이 일시에 밀었을 때 한 곳을 향해서 일시에 밀었을 때 걸리는 압력이 약 18톤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호 씨는 어느새 사고 지점까지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너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구토 증세도 일어났고 좀 있으면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실신하는 사람들도 한 2~3명 더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음 순서는 나겠다.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때부터 숨 안 쉬어도 기절했어요. 누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모두가 그러고 있었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와이프가 숨을 안 쉬어요. 탈출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구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몇 사람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아픈 그 내리막길은 전혀 볼 수도 없었고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도 비명 소리도 못 들어요. 왜냐면 음악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계속 크게 틀어놨었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이 정도만 들리지 그게 사람이 진짜 깔려갖고 비명 소리다 이렇게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냥 경찰이 일단 시킨 대로 그냥 뒤돌아서 갔을 뿐이죠. 제 기억으로는 절반 정도는 돌아갔고 절반 정도는 계속 거기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앞으로 가려고. 구급대원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지속적으로 약 30분 정도의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한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에 콘서트장이나 이런 축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대형 피해가 군중사고로 이어진 거지만 우리 그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사고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사고가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 통제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고 당일 참사를 경고했던 여러 차례의 신호들은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참사 나흘 전 관할 파출소에서 혼잡을 예상해 요청했다는 기동대 지원은 참사 이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하고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들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방치됐다는 거.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음을 누구나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사실은 조치를 못했고. 치안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위험을 30분 전에 보고받고도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있다가 1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못했다면 이렇게 위험이 고조되는 사고 직전에 어떤 한두 시간, 서너 시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피해나 사고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안 한 건지 인지하고 뭔가 조치를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게 기능하지 못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주최자가 없는 자생적 축제여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변명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경찰 같은 경우도 거기도 할로윈 파이트는 누구 주최자가 있는 그런 어떤 행사나 축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리 폴리스 라인 그리고 사람들의 행렬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선을 긋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가다 멈추는 사람이 있게 되면 뒤에서 군집의 흐름이 멈춰지고 그게 또 사고로 이어질 수 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저쪽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군집의 혼잡이 발생했을 때 그쪽을 정리해주는 그런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전관리, 안전통제가 군집이 모여있었을 때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희생자분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죽고 그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죄책감이랑 미안하게 시간이 잘 안 나요. 여기 놀러 간 거를 되게 약간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년에 되면 또 사람들은 또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충분한 경찰 인력과 그런 어떠한 정책 같은 거를 가지고 좀 시민들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운 좋게 피했을 뿐이지 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셨으니까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에 과밀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과밀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어딜 가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사실 굉장히 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경각심이 상당히 좀 덜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들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구나. 내가 위험을 판단해도 내가 행동할 수 없다면 정말 나는 남한테 맡겨진 목숨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자 또 우리가 모두가 또 피해자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데는 뭐 우리가 신용적으로나 뭐로나 까다롭거나 그러면은 70%? 뭐 한 60%?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90%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카탈로그가 90%라는 카탈로그가 있었어요. 자재대출이 90%까지 해줘? 네. 피해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2억 900인데 우리는 뭐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사인도 안 했고. 지금 암 걸려가지고 있는 분만 3분이에요. 오늘 해요. 중환자실에 있고.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1, 2차 단지를 합쳐 모두 1,500세대 정도 규모입니다. 2010년대 중반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물건이 있었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바로 이 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재료로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낸 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에 밝았던 서모 씨 등 사기꾼 일당. 대출 모집 업체를 세운 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미분양으로 다급해진 건설사가
직접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씨 일당이 내건 조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최대 95%까지 전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겐 전세 대출이 나오면 이 대출금을 담보로 수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쓸 수도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영업 대상은 주로 전세로 아파트에 입주할 목돈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 여성도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아 아파트에 들어갈 좋은 기회가 있다는 지인의 말에 걸려들었습니다. 최초의 계약 과정부터 좀 설명해 줘. 지인분을 통해서 그쪽에 먼저 이사를 가계신 분, 가계신 분 통해갖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 한번 와서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뭐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뭐 나쁘지 않다. 그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80%에서 90%라는 대출이 그때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해서 가서 봤더니 사람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라는 이제 그 업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대출 모집 업체였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한캐피탈이라고 하니까 제2금융이라도 이제 뭐 안전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형이랑 같은 저기서 모델하우스 가서 봐라.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 대부분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이 이상해 아파트 분양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봤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구형에서도 그거를 이제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한 1년에 이제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 구형에다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그래서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죠. 이벤트성으로 잠깐 이제 내놓는 상품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는 계기였죠. 다른 데는 뭐 우리가 이제 신용적으로나 모르나 까다롭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우선 서류부터 넣어보고 보지만 70% 뭐 한 60%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90%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카탈로그가 90%라는 카탈로그가 있었어요. 전세 대출이 90%까지? 네, 그 저기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 부영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버젓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갖고. 피해자 기억은 사실일까?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며 당시 실제로 미분양 물건이 나왔었는지 수소문해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쯤 발생한 사건이? 2020년 정도로 들었습니다. 2020년이면 아마 2억 2천 정도? 네네, 2억 2천인데 2억 900을 대출받은 건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거는 53평은 원래 임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대인 것들은 95%에서 100%까지도 이제 대출이 나왔었어요. 나머지 5%는 뭐 신용대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53평도 초반에는 그렇게 좀 해주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러면 53년 초기에 아마 95% 대출해가지고 들어간 분들도 몇 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보증금 대부분을 전세 대출로 낼 수 있다는 걸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확인하자 피해자들은 사기꾼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부분은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못 느꼈어요. 전 커피숍에서 만나고 서류 전달을 해줄 때 살짝 이제 뭐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 이제 사이드 쪽에 앉아있어서 이제 서류를 받아가긴 하고 저랑 이제 얘기하신 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쪽 일도 많이 하니까 분양 일도 많이 하고 해서 뭐 심부름 정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도 또 할 정도였고 또 그 지인분이 자기 아들이 이제 공인이에요. 그 축구선수. 그분 저기까지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도 했다. 뭐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도 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니 뭐 아무 하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기상천외한 전세 대출금 가로채기가 시작됐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금융회사들이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 대출을 내어준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대출 모집인 회사를 차리고 이름이 알려진 캐피탈사와 정식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체 하나 없는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었지만 캐피탈사는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대출 모집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수십 개의 영세업체가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관리인은 심지어 해당 업체가 작은 방 하나 빌리지도 않은 채 우편물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기자인데요. 제가 이런 주소를 좀 받아가지고 이게 여기가 맞는가 싶어서 확인을 좀 하러 갔거든요. 이 옛날에 있었던 업체인데 여기는 맞는 거죠? 여기 전에 이따 저희 나가시는 업체세요. 폐업하셨을걸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오늘 공간은 어디를 썼던 거예요? 네, 뭐 여기는 비상줄이 있으셨던 업체시고 드러그지만 이용하시는 업체. 여기 공간을 직접 쓰진 않으시고 요 주소지만 빌려서 쓰시는 업체인데. 맞아요. 우편물 서비스 요금을 받으시는. 그러면은 이 공간은 따로 거주하지 않고도 일정 계약금을 내거나 하면은 공유 공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무실도 없는 대출 모집인 회사를 세운 사기꾼 일당. 곧바로 전세 입주자를 모집하고 건설사와 2억 2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맺은 계약은 계약금 500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석 달 뒤 입주하고 잔금 2억 1,500만 원은 전세 대출을 받아 입주일에 내도록 하는 통상적인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건설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들은 독특한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대출 심사를 받는 데 필요하다며 각종 개인정보 관련 서류와 함께 통장, OTP 카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등을 요구한 겁니다. 통장이나 도장 이런 각종 서류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중간 업체다 보니까 서류하고 주변에 심사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서류를 달라고 하듯이 이제 저희는 물론 이제 창고에서 업무를 본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달라고 하면 떼어줄 수밖에 없었죠. 갖다 줄 수밖에 없었고.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피해자는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고 했지만 결국 속아 넘어갔습니다. 핑계가 그럴듯했다고 합니다. 우리 있는 데서 신하라고 통화하면서 옛날에 우리 통장에 돈 넣는 그 통장 갖고 튀어버렸대요, 누가. 돈을 2억 900을 넣어줬는데 튀어버려서 자기들이 통장하고 핸드폰을 다 일단 대출 나오기 전까지랑 갖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앞에서 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떻게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강원 공무원이라 우리는 믿었던 거죠. 설마 킬라디야. 그 어차피 최종적으로 사인은 내가 가서 할 거니까 대출이 나온다고 승인 났을 때 와서 네가 사인만 하면 끝나라고 했어요. 각종 서류와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뒤 이들의 사기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우선 피해자들이 맺은 전세 계약서 자체를 위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맺은 계약은 계약 당일엔 계약금만 낸 건데 이들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모두 낸 것으로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캐피탈에 전세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캐피탈사에서 대출 심사를 위해 본인 확인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로 사기꾼 일당이 받았습니다. 결국 캐피탈사는 본인 확인이 됐다며 2억 900만 원의 전세 대출을 시행해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통장 역시 이미 넘겨받았던 일당은
곧바로 돈을 몽땅 빼내갔습니다. 이렇게 단 넉 달 동안 이들이 속인 피해자만 50여 명. 이들이 가로채 사라진 전세 대출금만 약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탈탈 털어서 넣은 거죠. 거기서 계약하고 할 때 서류는 어떤 걸 요구를 했었어요? 2장밖에 내가 사인한 거는 2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5-6장이 되더라고요, 총. 위조가 됐을 때란 말씀이신 거죠? 저는 법원에서 판결 받았어요. 위조됐다는 거. 최종적으로 지금 그러면 피해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2억 900인데 전화했더니 연락을 안 받아버려요. 아니 대출이 왜 나왔냐, 사인 안 했는데. 근데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대출 나온 이후로 이 사람을 아무리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유명 건설사와 대출을 진행한 캐피탈사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입장은 어떨까? 먼저 건설사 측은 취재진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은 자신들이 알 수 없다며 대출 모집업체가 고의로 위 변조 자료를 제출해 대출 사기를 벌인 상황으로 계약에 대한 확인 책임은 신한캐피탈 채권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탈사는 자신들도 철저히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대출 모집 법인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전세 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위조해 자신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건으로 120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날린 캐피탈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억 900만 원의 전세 대출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신한캐피탈은 사기 피해자들이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휴대전화 등을 모집인 등에 제공하였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몇천만 원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출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거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모나 방조를 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기꾼들이 챙긴 대출금 120억 원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과 돈을 날린 캐피탈사 간의 소송만 남은 셈입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신한캐피탈 쪽에서는 순수 라는 업체만 통해서 대출을 선생님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보냈죠. 뭐 사인하러 와라, 뭐 해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알기로는 저희가 사인을 직접 해야지 대출 나가는 거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직접 사인한 적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위반했다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우리가 몰라도 법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처벌받겠다라는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차후에는 다 해결이 난다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신안에서 입주했는가 확인을 해야 돼. 그게 경우 아니면 그래야 되죠. 저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50명이 넘는 인원을 4개월 동안 하면서 최소한 10번은 확인했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 적은 돈이냐고, 2억 900이. 법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금융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좀 서류를 따져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지. 벌어지면 그 사람들을 추궁해야지 우리를 추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캐피탈사는 대출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 당사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통한 복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확인 등 서류 확인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 각종 확인 절차를 진행한 만큼 부실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캐피탈사 간의 소송은 2년여 동안 계속됐고 올해 들어 각 소송의 1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피해자 김모 씨와 신한캐피탈 간의 소송 결과 1심 재판부는 캐피탈사가 김 씨에게 갚으라고 요구한 전세대출금 2억 900만 원 가운데 김 씨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해
사기꾼 일당과 공모한 것이 아닌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대출 모집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관리 감독도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전세 대출과 형태가 달라 불법 대출을 의심할 여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보다 캐피탈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다만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부에 따라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반발도 여전해 소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 대출 약정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납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 약정 자체가 안 되는 성격의 계약인데 근데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 아니 계약 당일날 이사하고 보증금 다 납부하고 이런 계약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저는 본 적 없거든요. 그럼 계약서 내용이 이상했으니까 의심했을 법하다. 설령 그거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전부 납부되었다라는 사실을 아파트 회사에다가 한 번 전화만 했었어도 된다.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가 업무를 위탁한 그 대출 모집인이 준 서류만 그냥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됐는지를 물어보려면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직접 말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상담원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통화 상대방은 네라는 답변만 5번, 4번, 5번 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캐피탈사가 오히려 배상을 할 일인데 소송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따르면요. 오히려 신한캐피탈이 이 명의도용 당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명의도용을 당해서 지금 소송까지 당하고 있고 뭐 이사를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그러져 버렸고 그다음에 소송을 걸고 막 가압류를 걸고 막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피해가 누구로부터 이어졌냐? 자기가 대출 모집 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그 소위 말하는 이행 보조자나 이제 피용자로 볼 수 있는 그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면 현행 법상 금융기관이 그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대출 모집인에게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자기가 입은 대출금 편집 피해를 지금 갚아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건을 2년 넘게 맡아온 만큼 전세대출 사기를 피하려면 이 점만은 꼭 지켜달란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도장,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뭐 OTP 카드, 그리고 휴대폰 이런 거를 넘겨줘서는 안 되죠. 특히나 이제 본인 명의 휴대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넘겨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사건 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 전세 대출이라도 최대한 받아 조금 나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피해자들의 바람은 욕심이었던 걸까? 그 대가로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과 기나긴 소송, 수천만 원 배상이라는 결과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암 걸려가지고 있는 분만 3분이에요. 오늘 내일 해요. 중환자실에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재판도 못하겠다. 더 이상 가지도 못하겠다. 갈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뭐 되게 보면은 어려워요. 첫째는 이제 신용이죠. 신용이 다 막혀버렸으니까 뭐 차도 카드도 뭐 통장도 그러니까 일도 그만두게 돼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분들은 정말 집에 차까지 들어오시고 딱지까지 붙이시고 또 뭐 이혼까지 가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우울증 오셔가지고 거의 뭐 병 쓰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죠.
서류를 위조해 청년 실업자들에게 불법 대출을 받게 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받아챙긴 대출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 수사했는데 지난 2달 동안 적발한 것만 160건이 넘습니다. 사기 대출에 대해서 피해를 좀 줄이려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우선은 그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적정 시세라는 것도 이제 임차인들께서 다수의 어떤 그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다녀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적정한 건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들께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받으셔야 될 거고요.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혹시 모를 또 임대인이 반환해주지 않을 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S